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십니까 참석자 여러분.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김현미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돌봄 경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지속 가능 포럼 2024 오늘 오전에도 저는 굉장히 많은 배움과 감명을 받았는데 그런 논의를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이 세션은 어떤 부분에서는 돌봄 경제의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란 주제로 오늘 두 연사분을 모셨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희망보다는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후 위기로 인한 빈번한 재앙도 많이 일어나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면서 이 사회적 고통과 폭력의 양상도 굉장히 우리를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물적, 심적 비용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존의 발전주의 전략에 이거한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다른 방식의 사회적 상상력과 구체적인 정책으로 풀어내면서 현재 한국 사회와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위기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이번 세션의 대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두 분의 패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패널리스트 중에서 지금 뉴욕에서 접속을 기다리고 계신 낸시 홀브레 선생님께서 계신데 아직 접속이 안 되시고 있으셔서 새벽 2시라고 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발표 순서는 한국 사회의 신문과 언론과 유튜브와 모든 곳에서 걱정하고 있는 문제, 이 저출산, 소위 위기라고 간주되어지는 저출산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하고 풀어보는 그런 토론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낸시 폴브레 선생님은 접속하시면 바로 제가 소개하고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패널리스트로 등장하신 분은 너무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여러분들. 김영미 사회복지학과 이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김영미 교수님은 성평등, 저출산, 돌봄, 가족정책, 심지어 최근에 많이 논의하고 있는 기본소득 문제까지 폭넓게 연구를 해오셨고요. 서울대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김영미 선생님은 아마 정부 관료의 모습으로서의 김영미 선생님이셨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의 정책 자문위원도 많이 하시고 2023년 1월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1년 동안 재직하셨습니다. 가족복지론과를 공주하셨고 에스핑 앤더슨의 끝나지 않은 혁명 등을 공번역하셨는데요. 지난 1년간 이 저출산 정책의 수장으로서 또 청사진을 직접 짜고 그다음에 실행했던 분으로서 한국의 저출산 위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의 틀에 이거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선생님께서 20분간 또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미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회자 김현미 교수님께서 제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 발표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오늘 제가 공식적인 부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지속 가능성 위기의 시대, 더 나은 인구 정책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제가 연구자로서 연구해온 내용들과 그리고 약 1년간 정부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바들 그리고 느꼈던 바들을 자유롭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인구 위기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위기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위기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많긴 하지만 왜 위기인지 정작 그리고 무엇이 위기인지에 대해서 깊고 광범위한 그런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오늘의 이 자리는 매우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낸시 폴브레 교수님과 함께 한국의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헤쳐가기 위한 지혜를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인구 위기는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의 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금 보시는 인구 피라미드와 같이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로 인한 사회 활력 저하,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첫 번째 피라미드는 1960년 역삼각형 유소년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인구 구조였고요. 2022년 가운데가 지금 상당히 인구 구조 측면에서는 균형 잡힌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뒤가 되면 역삼각형에 가까운 구조가 되고 중위 연령이 심지어 63세가 됩니다. 사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50년 뒤면 50대도 청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력에 있어서 상당한 위기가 초래될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저출산은 돌봄에 대한 가치평가 절하, 그리고 돌봄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회 투자를 적기에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퍼펙트 스톰처럼 밀어닥칠 초고령화는 돌봄에 대한 니즈 폭증, 그리고 돌봄 위기, 돌봄 파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인구 위기는 돌봄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그래프를 보시면 부양비인데요. 이 부양비 안에는 아동을 돌보는 부양, 그리고 노인을 돌보는 부양비가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구 100명이 지금 현재는 생산인구 100명이 지금 현재는 유소년 16명과 그리고 65세 이상 24.4명을 돌보고 있다면 50년 뒤가 되면 100명이 118명, 그 중에서 유소년은 14명, 그리고 고령자는 104명을 부양해야 되는,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 부양비가 일본이 가장 높지만 향후 50년이 되면 한국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결국 인구 위기의 대응은 급증하는 돌봄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돈과 경제적인 접근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고요. 물론 돌봄을 돈으로 환산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접근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돌봄은 돈을 넘어선 관계, 그리고 가치의 문제임을 따라서 관계적인 접근과 가치 문화적인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세계의 유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초에 발표된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지구 인구의 절반이 인구 대체 수준 이하의 합계 출산율 국가에 살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 대체 수준이 2.1명인데요. OECD 국가 중에 이를 넘어선 국가는 전쟁 중인 이스라엘밖에 없는데요. 전쟁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은 제일 마지막 37위에 해당하는 스페인과도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시아 국가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극적인 출산율 하락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 절벽, 즉 출산율 하락은 크게 3차례에 걸쳐서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주도, 정책 주도. 1960년에 우리 합계 출산율이 6명이었습니다. 고출산 국가였죠. 그런데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가족 계획을 강력한 국가 주도로 시행한 결과 1983년에는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인위적으로 정부 정책을 통해서 강력한 산하 정책을 실시해서 인구를 줄인 결과죠.
두 번째는 경제 주도입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발발 이후에 사실은 처음으로 국가부도 직전에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이 증폭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가족이 실업과 빈곤으로 인한 가족 해체를 경험했고요. 현재 30대 청년들은 이 시기 아동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아동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경험한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의 중요성, 그리고 가족 해체, 불안, 이것들이 저는 고스란히 지금의 저출산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차 인구 절벽은 2015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과연 2015년 전후로 무슨 일이 생겼을까를 심도 깊게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점 이후에 혼인율이 급감하고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비율이 급증합니다. 더군다나 코비드19, 우리가 알고 있는 코비드19는 여기에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는 보시면 2015년 이후에 혼인율이 급감한 그것을 볼 수 있고요. 2022년에는 19만 건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 혼외 출산율이라고 하죠. 혼외 출산율이 3% 미만입니다. OECD 국가들이 40% 이상,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인 국가와 달리 혼외 출산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결혼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출산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의료적인 재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재난과 같은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이후에 연기됐던 혼인이 다소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출산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 불안 포함한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불안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실증 연구 결과들을 종합한 결과 한국의 초저출산의 원인이 뭐냐, 100만 명이 얘기하면 100만 가지의 원인들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들, 그리고 제가 부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과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세 가지의 불안하고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안은 고용에 대한, 그리고 소득에 대한 불안입니다. 길어진 학업 기간은 취업, 결혼과 같은 성인기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고요. 그 기저에는 극심한 경쟁 압력이 존재합니다. 한국은 세계 유례 없이 높은 대학 진학률, 특히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남성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 고학력자가 많은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취업문은 더 좁아지고 경쟁 압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로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라든지 고용 안정성, 워라밸, 근로환경 등 측면에서 우수한 1차 노동시장이라는 좁은 문을 향한 경쟁 압력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교육개혁이나 노동시장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한국의 초저출산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 불안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청년들에게 심각한데요. 현재 한국의 청년들의 54%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출산율이 하락한 그 기저에는 지방의 청년들의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2018년 이후에는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하락했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로도 부동산 가격 급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육 불안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돌봄의 사회화, 탈가족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적, 질적으로 미흡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더 이상 경제 성장에 있지 않다. 제가 1년 동안 많은 정부, 정치,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날 때마다 부르짖고 다닌 슬로건과 같은 거였습니다. 20세기의 성장 공식이 이제는 깨졌다. 한국은 유례 없이 급속하게 경제 성장도 했지만 동시에 그 부산물로서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해진 최초의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 세대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안, 불신, 비관의 정서가 신뢰, 긍정, 안정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그래서 기존의 한국 사회의 성장 공식이 다시 설정돼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그럼 경제 성장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가족의 웰빙에 있다. 가족의 웰빙, 행복이 그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한국 사회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켜 왔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팽개쳐 왔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결과가 이런 눈부신 경제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크나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는 상황은 그런 기존의 이런 발전, 성장의 공식이 뒤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슬라이드에 제시된 이 표는요, 2021년에 그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17개 그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17개 국가 중에 14개 국가에서는 가족이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만 물질적 웰빙이라고 1순위로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삶을 의미 있게 하는 3순위로 가족이 꼽혔고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4순위, 우리 말고도 타이완 같은 경우에도 가족이 3순위였습니다. 대표적인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되는 한국뿐만 아니라 타이완, 스페인, 이 국가들이 대표적 초저출산 국가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인구 위기는 가족, 공동체 가치의 위기이자 가족 관계의 위기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가족의 위기라고 하니까 기성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가족 가치, 전통적인 가족의 복원이나 회복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났던 정책 결정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시도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은 현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악수 중에 악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다녔습니다. 변화된 시대적 가치 그리고 세대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이 변화해야 되고 사회 구조와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그래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의 청년들이 결혼, 출산과 같은 가족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급속하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혼의 긍정적인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많은 기성세대 분들이 우려하시는데요. 결혼제도, 현재의 결혼제도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 비율이 30%, 여성 같은 경우에는 20%대에 불과하지만 동거라든지 가족제도의 변화, 그리고 출산 같은 경우에도 현재의 가족제도 안에서의 출산만 허용하는 이런 시스템에 변화한다면 라는 파트너십,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아이 낳고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응답, 가치의 변화들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달라져야 할 것은 청년들이 아니라 그 청년들의 바뀐 세대의 바뀐 가치에 맞춰서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바꿔야 된다. 예.
이 슬라이드는 이제 여러 가지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지체 현상을 보여주는 몇 개의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전히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한 M커브, 출산과 양육 시기에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서 모성,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고용 확률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걸 보여줍니다. 제일 위의 그래프가 이제 아버지, 아이가 있는 남성의 고용 가능성, 그리고 제일 아래가 아이가 있는 여성의 고용 가능성인데요. 거의 격차가 3배 정도에 이릅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더라도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을 경우에 고용 실제 앞에서는 가능성이었고요. 이건 실제 수치인데요. 가장 높은 스웨덴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14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경우에 한국은 57% 여성 고용률, 그리고 스웨덴은 86%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고학력의 여성들, 뭐 고학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이 너무나 보편화됐고 일을 중심으로 아이도 갖고 가족을 꾸리고 싶은 이런 청년들의 열망을 이제 실현해주기 위한 제도 변화가 있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서유럽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면 출산율의 반등은 일과 가족 생활을 양자택일의 선택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그리고 사회 개혁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은 지금 고용률과 출산율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가다가 이런 개혁을 통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여성 역할, 가족의 복원이 아니라 이 둘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여성만의 그런 요구가 아니라요.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족의 양립, 이것은 모든 남녀 청년들의 희망사항 그리고 바람이다라는 걸 이 그래프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좋은 인구 정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3가지 원칙을 담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정한 정책인데요. 출생부터 돌봄, 교육, 노동, 생애 전반의 환경을 공정한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공정한 출발, 부모의 백그라운드와 상관없이 아이의 미래가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공정한 출발이 가능하도록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 돌봄 제공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보다 보다 많은 남성들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아야 되고요.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는 단어는 아예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다 많은 인센티브와 공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유연한 정책입니다. 과거 시대의 경직적인 교육, 노동, 가족, 행정제도 이런 시스템을 변화한 시대 가치에 맞춰서 유연하게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하고 성평등하고 그리고 가족, 돌봄, 친화적인 노동 환경이 조성돼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입니다. 이 지속 가능성은 현재 많은 이제 정책 당국에서는 연금이나 이런 건강보험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만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그리고 가족의 웰빙에 대한 사회적인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이 3가지 원칙은 작년 3월에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회의 때 한국의 인구 정책의 원칙, 방향성이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원칙으로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많은 이제 정책 어떤 발표 자리에서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요 페이지 넘어갈게요. 예. 그때 그 원칙과 함께 정책의 목표와 핵심 영역들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정책의 목표에서는 현재의 결혼과 출산이라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됐다라는 걸 인정하자. 그리고 이 선택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개인을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전반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고요. 5가지의 정책 영역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가족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1인 가구는 배제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1인 가구도 가족은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은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혼자 살고 있는 가구라고 하더라도 가족을 돌보거나 는 일을 일과 양립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 그걸 하기 위한 어떤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 그리고 사회 전반의 문화를 바꿔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정책과 함께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기 위한 중장기 전략, 이런 것들이 투트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슬라이드 역시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제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한국의 너무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없느냐, 어떤 분들은 현금 1억을 주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현금 1억을 준다고 아이를 낳을까요? 1억을 받았는데 내 주변에 믿고 맡길 만한 돌봄이나 이런 교육 시설이 없다면, 그리고 일자리가 없다면, 그리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글쎄 1억을 가지고 일가정 양립이 충분히 다 보장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금 수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사회 전반을 가족 친화적으로, 돌봄 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한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와 함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림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그림은요, 그 세계에서 최초로 부모 휴가 제도라는 걸 스웨덴에서 1974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표적인 성평등 국가에 해당이 되지만 스웨덴도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이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구 위기 상황이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74년도에 부모보험을 최초로 도입하고 나서 78년도에 저 그림은 스웨덴의 그 레슬링 국가대표, 국가 영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우락부락한 남성이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광고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발표, 참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예, 마무리할 텐데요. 예, 시간을 많이 초과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못다한 얘기들은 이후에 토의하면서 또 더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양미 선생님께서 1년 동안 그 남성 중심적이고 엘리트 중심적이고 그 연장자 남성 중심적인 한국의 정치판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담론과 언어와 인식론적 변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앞으로 선생님께서 애쓰신 그 토대를 그 기초 삼아 어떤 방식으로 한국의 정책이 바뀔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예, 드디어 우리 그 낸시 폴브레 선생님께서 이 새벽에 또 접속을 해주셨습니다. 낸시 폴브레 선생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미 굉장히 많이 잘 알려진 페미니스트 경제학자이시고요. 매사추세츠 대학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시고 동대학에 있는 그 정치 경제학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젠더와 돌봄 노동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돌봄 경제학의 선구자이시고요. 이제까지 인류 역사 내에 존재했던 많은 여성들이 수행해온 무급 돌봄이라든가 비시장 노동, 재생산 노동 연구에 있어서 헌신을 해오신 페미니스트 경제학자이십니다. 1998년에는 이미 그 탁월한 독창성과 헌신을 보여준 인물에게 수여하는 메가더 상을 받으셨고요.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 인구협의회 자문위원과
세계 여성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많은 책을 쓰셨는데 한국에서도 이미 선생님의 책 2권이 번역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01년에는 보이지 않는 가슴, 그다음에 최근에는 돌봄과 연대의 경제학이란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었고 저도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제 자신이 많이 읽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기 계신 분들도 보이지 않는 가슴, 돌봄과 연대의 경제학 사서 꼭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통찰을 얻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낸시 폴브레 선생님의 돌봄 공급, 사회적 환경 및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란 제목으로 20분간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새벽인데 괜찮으세요? 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이번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미 교수님, 정말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발표였는데요. 한국의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제 발표를 통해서 이 인구 대체 출생률과 돌봄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재로서 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 크게 다루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공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구 대체 출생률에 못 미치는 것은 글로벌한 이슈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율은 그렇지만 다른 국가보다도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를 잘 다루고 한국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좀 더 거대한 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또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는 인구 대체 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는 경제 성장 그리고 경제 발전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경제의 성공적인 발전이 무슨 의미인지를 재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윤리적인 책임이자 헌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경제학적인 기준으로만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돌봄은 경제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또 돌봄을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인간 능력을 재생산하고 발전하고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이를 인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실 인적 자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성장해서 능력을 갖추는 것은 경제와 또 GDP 성장에만 기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재생산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우리 시민사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역량과 다양한 스킬은 공식 그리고 비공식 돌봄을 통해서 가꾸어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봄이라는 것을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드는 투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투자 효과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는 점입니다. 현재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돌봄 경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으며 이는 마찬가지로 자연이 제공하는 가격에 매겨지지 않은 자산과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기후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불안정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전통적인 시장 경제의 범주에 벗어나는 그런 기후나 자연 자원에 대해서 가치를 제대로 매기지 못했던 것처럼 돌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돌봄이라는 것을 단지 시장의 개념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종종 경제학자들은 이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경제 성장이 느려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해야 하고 우리의 웰빙 그리고 우리의 역량이라는 차원에서 정의해야지 재화와 서비스라는 차원에서만 정의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국제적으로 경제 성공을 논의할 때에는 대부분 GDP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국내 총생산이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한 국가에서 판매해야 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시장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GDP가 성적표가 되기도 하죠. 어떤 국가가 잘하고 있고 어떤 국가가 못하고 있고 어떤 국가가 성장하는지 후퇴하는지를 이야기할 때 GDP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자면 GDP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 GDP에 대한 집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많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GDP라는 지표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다양한 자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생태학적인 서비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후의 안정성이나 아니면 무임금 노동과 같은 이러한 자산의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한 GDP는 사회적인 악재에 대한 지출을 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재원들이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또 자원 고갈, 범죄, 마약 중독, 자살, 우울과 같은 이러한 사회 현상에 우리가 돈을 지출하지만 이것이 GDP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돌봄 부문, 경제에 있어서의 돌봄 부문이라고 하면 어떤 부문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돌봄 부문은 인간 능력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이 다 포함이 됩니다. 즉 양육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건강 서비스, 교육, 그리고 사회 서비스까지 포함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사실 돌봄은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무임금으로 제공하는 노동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약하게 되고 시장경제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다른 여러 경제활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의무사항과 책임 그리고 감정적인 정서와 또 공감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돌봄이라는 것은 이전입니다. 즉 노인과 아동의 제공이 되는 것이고 즉 교환이 아니라 이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창출하기는 하지만 이런 돌봄으로 인한 가치 창출을 경제학적으로 계산해 내기가 그리고 개별 사람들에게 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돌봄에는 많은 긍정적인 여파가 있습니다. 고용주들이 혜택을 받고 사회들이 혜택을 받죠. 돌봄이 제공이 됨으로써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도움을 받습니다만 이 도움의 가치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또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적인 경제학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돌봄 경제에서는 여전히 정부와 또 가족 구성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글로벌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빠른 인구 증가가 있었습니다. 사망률은 감소하고 출산율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우리는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함으로써 인구 대체율을 하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GDP가 성장하면서 이런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적인 변화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잘 이해되지 못했고 그리고 간과되었습니다. 또한 가부장적인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 간의 상호작용이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국가 차원의 문화의 중재로 인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는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야 경제 구조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여성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무임금 노동과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높은 출산율의 이점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리고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불안정성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배분 차원에서의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사회적 재생산의 비용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이 사회적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돌봄을 반드시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비용을 누가 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누가 될 것인가라는 개념에 따라서 복지국가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세대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인구의 다양한 집단 간의 어떤 부의 재분배가 되겠죠. 또 많은 복지국가에서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아동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금 제도를 이용을 하고 연금 제도를 이용을 하는 것인데 결국 연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부모, 특히 엄마에 의해서 재생산이 되고 이에 대해서 세금을 매김으로써 연금 제도로 노인들을 부양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아동 양육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여성이 계속해서 이러한 돌봄 비용을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으로 인식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러한 출산율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 경우에도 앞서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대로 다양한 여러 친가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또 이와 관련된 시간을 내는 것을 충분하게 보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인구 감소를 안정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 안정화라는 것은 어찌 보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기후변화에 당면하고 또 자연자원의 훼손을 안정화할 것인가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인구 감소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GDP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이를 출산하고 이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지속 가능하고 생태적으로 안정적인 방식으로 하기 위한 내재적 그리고 외자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GDP에는 담겨 있지 않은 가치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포용적으로 경제가 무엇인가, 경제 성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생태학적으로 그리고 인구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는 우리가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기후의 경우에도 개인이 어떤 기후를 사거나 팔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기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이나 사회 구성원의 웰빙이나 또 우울증이나 자살, 마약 중독과 같은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적 기후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기후라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 자본과 현재 세대, 후 세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공공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라는 것,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 자체도 공공재입니다. 공공선입니다. 이 미래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조건이 바뀔 때, 상황이 바뀔 때에는 그 상황에 맞게 적응을 하면서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사회적 기후라는 것을 관용과 돌봄, 신뢰, 연대, 가족 공동체와 민주주의 제도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집단적으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서로 잘 지낼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함께 협력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현재 이 우리의 자연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위협이 있습니다. 홍수와 쓰나미, 가뭄, 허리케인, 화재, 그리고 어떤 종의 멸종과 같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들, 즉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이 우리 경제에 위협을 주는 것처럼 사회적인 환경의 불안정한 문제들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 범죄와 정신건강, 또 전쟁과 마약 중독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질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단지 소득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간 소득이 얼마인가에서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질을 생각해 봤을 때 공공재화와 서비스에 얼만큼 접근할 수 있는지, 안정적인 기후와 환경을 누리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돌봄과 레저를 위한 여가를 위한 시간이 있는지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부 환경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일단 경제 성장을 멈추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줄여야 한다. GDP를 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너무나 지나치게 단순화된 해결 방법이라고 봅니다. 인간 사회는 계속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인간 사회는 발전해야 하고 긍정적인 미래,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성장을 한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재성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재정의하고 이제는 물질적인 어떤 소득이나 재화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웰빙,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의 선과 재화, 서비스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돌봄 경제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과 노인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지출을 비용이나 어떤 비용이나 낭비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집단적인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투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적 자본의
어떤 가치 절하를 막고 더 오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링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돌봄 정책과 관련된 성적표가 있고요. 그리고 웰빙 경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레 선생님께서 돌봄 경제라는 새로운 분석 개념을 통하여 기존의 GDP 베이스된 총 생산량이 증폭하고 자본주의의 이해가 증폭하면 그것이 곧 성장이고 그것이 곧 발전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는 이 단순한 공식으로 그 정책을 만들어 왔던 전 세계와 특별히 한국 사회에 대한 새로운 좀 성찰의 방향들을 지금 제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GDP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국내 총생산은 그 나쁜 활동이든 우리 사회에 해가 되는 활동이든 어찌됐든 비트코인으로 생산성 없는 수익을 만들어내든 다 GDP에 포함되죠. 그런데 기존의 GDP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실질적으로 인간을 키우고 인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화시켰던 많은 돌봄의 노동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고 또 우리가 마구 착취해서 이제는 자연스러운 회복 능력까지도 상쇄하게 된 이 생태 자원들을 마구 탐닉하여 개발하여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중요한 삶의 질을 구성해냈던 돌봄과 어떤 생태 자원을 어떻게 새로운 형태로 돌봄 경제란 의미로 포함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생산 경제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을 지금 주장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태학을 연구하고 또 젠더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탈성장이라는 개념과 반대로 리그로스 재성장 또는 다시 구획된 성장 이런 개념을 쓰셨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낸시 폴브레 선생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탈성장은 모든 생산의 상품화만 주장되었던 이 생산 모델에서 벗어나서 돌봄을 굉장히 중심적인 축으로 하고 비시장 경제 또는 자연 생태가 제공했던 많은 자원들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현재 경제 모델에 대응하는 다른 모델을 취할 것인가를 강조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리그로스라는 문제로 환경 재앙과 또 인간 재생산의 위기 이 문제를 다 어떤 해결하는 해노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셨고 또 돌봄 경제라는 말 쓰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떻게 선생님께서 리그로스란 말을 조금 더 돌봄 경제, 돌봄의 공평한 재분배, 여성에게 부과되었고 이제 여성들이 다 돌봄 노동이 엄청난 사회적 버든이라고 주장하니까 이제는 이주자를 끌어들여서 우리 사회의 돌봄 노동을 해결하겠다라는 이 상품화 모델이 계속 만들어지고 여성들은 가족 내 돌봄 노동의 힘듦과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이제 많은 돌봄 노동자들을 그 여성으로 양산해서 또 돌봄의 여성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가족에서 무임으로 돌보나 아니면 돌봄 노동자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으로 돌보나 다 여성들이 다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의 돌봄 노동의 여성화의 패러다임을 한국 사회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낸시 폴브레 선생님에게 일단 리그로스가 어떻게 탈성장보다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이 돌봄 노동의 여성화를 해결하는 또 그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그다음에 김영미 선생님께는 한국의 좀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Those are such 네, 정말 훌륭한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재성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의 계산 시스템을 바꾸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의 경제 성장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또 이 돌봄에 대해서 얼만큼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그리고 누가 그 돌봄을 제공을 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돌봄을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고용한다면 얼마나 들었을까, 얼마의 돈이 들었을까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GDP에 대비해서 약간 위성 계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자연자원과 또 생태 서비스에 대해서도 인벤토리 개념을 이용을 해서 비슷하게 계산을 합니다. 생태 서비스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경제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는지를 매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가치에 어떤 범주를 적용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GDP에 있어서 별도의 위성 계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 발전 지수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이런 발전 지수를 만들므로써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진보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정신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사망률, 그리고 기대 수명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돌봄 경제에서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재성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회계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경제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을 좀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 성장, growth라고 하는 게 적절한 단어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더 낫게 만들죠.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개선 노력을 잘 조율하려면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지 성적을 평가할 필요는 있는데, 이 평가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질문해 주신 것의 첫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것은 일단 이 돌봄에 있어서의 성별 불평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불평등이라는 문제는 최근 국제 이주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부유한 국가, 그리고 미국과 같은 이런 국가에서는 이러한 저임금의 이주 여성들을 이용을 해서 돌봄의 필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계급이라는 것과 계층과 인종과 또 성별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것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돌봄을 더 많이 제공한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제공은 주로 권력이 없는, 그리고 어떤 협상의 힘이 없는 시장 경제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사회적인 갈등으로 번질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좀 더 큰 차원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GDP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안 보였던 영역들, 돌봄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회적 가치로 평가하고, 동시에 생태자원의 남용에 대한 피해도 어떤 우리 GDP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지 해결되는 문제가 됐잖아요. 자연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들이 얼마 정도인가를 우리가 봐야지만 우리가 잃은 것과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감각하게 되고, 거기서 사회적 재투자의 방향이 설정된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 됐지만 김영미 선생님에게도 정말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사실 저는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일가 가족 양립,
그래서 일 가족 없는 사람 어떡하냐 했더니 일삼양립, 이 한국 정책에서 인구 위기를 해결하는,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정부 슬로건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일가족 양립 이런 말 할 때 여성들한테 일가족 양립 잘해라라고 주장하고, 기업이 조금 도와줘, 빨리 끝내줘, 유연한 노동시간 줘, 이것으로 계속 궁극적으로 여성들의 뭐 행위 양식이 변하거나 아니면 여성들이 저 출산을 동기화시켜거나 하는 방식으로 또 여성들을 이기적으로 하고 블레임하거나, 그런 순환 구조 안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게다가 최근에 저출산 정책으로 경제적 인센티브, 아이 하나 낳으면, 아이 둘 낳으면, 근데 아이를 1년 키우고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분에서 아이를 굉장히, 아이 낳는 것을 커머더티라고 생각해서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 자원을 하면 갑자기 동기가 부여돼서 마구 나을까요? 아까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방식의 즉각적인 물질적 보상으로 한 생명을 키우고 어떤 사회화시키고 그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이 모든 과정을 그냥 단순한 물적 지원으로 개념한다라는 것이 좀 한국이 조금 심각하게 이 상황을 아직 중요한 이슈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일가족 양립이라는 패러다임이 왜 이렇게 어떤 형태로 여전히 가장 이상적인 중산층 중심의 어떤 형태로 가는가. 지금 40대 50%의 남성이 비혼 관계이고 여성의 41.%가 비혼이거든요. 그럼 이 여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와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이 문제와 함께 지금 낸시 폴브레 선생님께서 돌봄 경제와 리그로스라는 말을 쓰셨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낯선 개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돌봄 경제가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가, 급선무로 변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짧은,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질문이 굉장히 깊고 근원적인데 답변은 또 짧게 해야 돼서 예, 큰 숙제를 아는 것 같은데요. 아까 낸시 폴브레 교수님께서 경제 성장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탈성장이 아니라 재성장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그 연구자 초창기에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왜 복지와 성장이 대립되는 거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같이 간 국가들이 계속 경제적으로도 계속 뭐 성장하기도 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이걸 왜 상충되게 볼까라고 해서 이건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복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떤 뭐 현금성 지원도 필요하긴 하지만 교육이나 돌봄과 같은 이런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공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이것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이건 성장으로도 그리고 고용 창출로도 선순환된다라는 기본적인 논리를 계속해서 펼쳐 왔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좀 수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머리로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온몸으로 거부하는 게 있죠. 예, 기존에 그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건 참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장시간 일하게 하고 그리고 그 뭔가 이제 뭐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이 늘 익숙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결과 한국이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에서처럼 비약적으로 경제는 성장했지만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실패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는 이제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한다면 과거 제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나 이런 정부 부처에서 이런 복지 성장의 선순환 그리고 돌봄과 같은 이런 이제 돌봄에 대한 사회 투자가 확대돼야 되고 그리고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의 관계로 가기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를
전혀 1순위로 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정부 부처에서 마치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던 것처럼 이제 여러 이제 정부 문건에 맨 앞단위에 그 논리들이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는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좋은 이제 성장 개념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재구조화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한 질문은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라는 질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사회는 성장도 필요하고요. 삶의 질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거고 그 핵심에는 저는 돌봄이 있다. 그래서 돌봄이라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돌봄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돌봄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되는 건데 말로만 사실은 재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돌봄을 노동 차원이 아니라 돌봄이라는 것이 의료와 교육과 모든 이런 삶의 질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노력,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냥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인구 위기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니까 인구청을 만듭시다. 인구부를 만듭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작 필요한 것은 돌봄청이다. 만들려면 사회 서비스 돌봄부를 만드시라. 그 부처를 컨트롤 타워로 해서 돌봄과 의료와 그런 교육, 고용 이런 서비스들을 연결하는 정책들을 판을 만들고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돌봄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외계어처럼 과거의 공무원들에겐 들렸지만 지금은 외계어가 아니라 정말 꼭 생존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이런 논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산성 중심 발전주의 전략이 우리에게 무엇을 사회적으로 상실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자연환경적 또는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소모시켰고 번아웃 상태의 사람들을 만들었고 심리적 불안정성에 시달리게 했는지 한국의 급격한 발전주의가 만들어낸 이 사회적인 상황이 또 다시 한번 한국 사회가 시민사회라든가 정부와 또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다른 리그로스의 모델로 전환하는 하나의 문제 해결 능력을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어떤 장시간이 되든 10년이 되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방식의 돌봄 경제라든가 재성장 또는 탈성장 이 모델을 통하여 한국 사회가 또 가장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통찰력과 해법을 만들어낸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선생님들 장시간 많은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저희 세션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낸시 펄브레 선생님 지금 새벽 3시 반이시죠? 일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예. Thank you, professors. This was true. 네, 감사합니다. I wrote down so many things. 네, 굉장히 너무나도 흥미로운 패널 토론이어서 제가 노트도 많이 해서 요약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을 통해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돌봄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는 것이고 또 사회적인 복지와 환경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분 동안 휴식을 하고 저희의 다음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플래너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 주제는 변혁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 과반수 세계 관점에서의 비판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